믿기 힘든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장은 수천 년 전 쓰인 고대 경전 에녹서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자와 동방의 흰 민족이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문장의 구조와 문양이 한국 백두산 근처에서 출토된 유물속 내용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면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지금껏 감춰졌던 민족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일까요?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삭제된 금서, 에녹서의 한 문장이 지금 전 세계 종교계와 학계에 폭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빛을 입은 자들은 동쪽 끝의 민족과 언약하리라. 이 단 한 줄의 문장이 뜻밖에도 한반도와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약학자들과 미국의 고문자 해독팀, 그리고 한국의 민족학자들까지 긴급하게 협력 체계를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음모론 정도로 치부됐지만 최근 백두산, 자락의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된 비문 속 상징들이 에녹서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보이면서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양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과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었죠. 누가 왜 이 문서를 2000년 동안 은폐해 왔을까요? 그리고 어째서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는 걸까요? 저는 박재훈입니다. 42이고 고대 종교문헌과 비교신화학을 전공한 독립연구자예요. 학교 소속도, 학회 소속도 아닌 말 그대로 혼자입니다.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다가 중도의 방향을 바꿔 20대 중반부터는 무작정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떠돌았죠. 고대 사원과 유적지를 돌며 파피루스와 돌판, 사본의 파편들을 마치 퍼즐처럼 수집해왔습니다. 정규 논문을 쓰거나 연구비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대신 저를 아는 소수의 연구자들이 그 사람, 이상한 거 파는 사람 아니야? 하면서도 막상 필요할 땐 제게 연락을 했죠. 어느 종교학 교수는 저를 21세기 유랑학자라 불렀고, 어떤 고고학자는 문헌과 직감으로 유물을 찾아내는 사서형 탐정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흘러온 삶 속에서 저는 단 한 가지 신념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진실은 공식 기록 너머의 문장에 있다. 그 믿음이 결국 한 문장을 제 눈앞으로 이끌어왔죠. 빛을 입은 자들은 동쪽 끝의 민족과 다시 언약하리라.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작은 사본 보관소에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소장 문서들을 정리하던 중 보관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당신 관심 있을 것 같아서요. 베들레헴 쪽에서 기증된 문서인데 누가 봐도 에녹서 일부 같긴 한데 이상해서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2쪽짜리 파피루스 조각이 들어있었고, 놀랍게도 그 위에는 제가 여태껏 본 적 없는 에녹서 방언의 문장이 적혀 있었죠. 한 문장,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빛을 입은 자들은 동방의 흰 민족과 다시 언약하리라. 그 순간 저의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동방의 흰 민족이라니,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얼마 전 몽골과 만주 일대에서 너무나도 유사한 개념을 다룬 샤먼들의 전승을 듣고 온 참이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문장을 번역해 공동 연구자들에게 보냈고, 예루살렘 히브리대 고문원 연구소의 레아 베나비 교수에게서 긴급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재훈, 그 문장 이상하긴 하지만 특정 종파의 외경에서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본 기억이 있어. 심지어 그 패턴은 우리가 이전에 동방 샤먼 전승과 비교해 본 적이 있는 구절 구조야. 그녀의 말은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문장이었어요. 그 문장을 완성한 도장이 몽골 알타이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 파편과 일치할 수도 있어. 저는 순간 이게 단순한 고문서 추적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길로 이어지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그 길 끝엔 어쩌면 단군 신화의 기원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노트북 앞에 앉아 기록을 정리하는데 반복적으로 메일창이 저절로 열리더군요. 처음엔 시스템 오류겠거니 했지만
딱 한 메일만 계속 반복해서 열렸습니다. 보낸 이가 없는 메일. 제목은 없고 본문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기억하라. 언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율이 올랐습니다. 외부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 제 컴퓨터 내부에 저장돼 있던 문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누구에게도 보낸 적이 없었는데요.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중 하나가 제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따라 너한테서 이상한 느낌이 난다. 마치 눈빛이 바뀐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 순간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일상이 서서히 뒤틀리고 있었죠.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일 사건 이후로 저는 사소한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일단 그 동방의 흰 민족이라는 표현이 실제 역사 속 어디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도달한 곳이 바로 고대 중국 문헌 산해경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흰 피부와 긴 옷을 입고 하늘을 숭배하던 이른바 백이민족에 대한 기록이 있었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백이민족은 한국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하늘의 후예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와 유사한 문장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물해석 중 빛을 받는 자는 반드시 산으로 간다는 표현이 존재했는데 이게 에녹서의 구조와 거의 유사한 문장 구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쯤 되자 저는 확신했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이 아니라 어떤 공통된 원형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의 조각은 동쪽 끝 한반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곧장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백제관 2층, 평소엔 관람되기 드문 고대 유물 전시 코너에 작은 와당 조각 하나가 전시돼 있었죠. 문제의 문장, 빛을 입은 자들은 동방의 흰 민족과 다시 언약하리라. 그 구조와 패턴이 묘하게 비슷한 문양이 그 와당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양을 직접 스케치하며 에녹서 원문과 비교했습니다. 비슷하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글자의 구조, 문장 호흡, 심지어 어휘 간의 배열까지 서로 다른 언어 체계인데도 같은 리듬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국립박물관 학예사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메모를 건넸습니다. 이건 공개되지 않은 자료예요. 하지만 교수님께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 안엔 백두산 근처 발굴지에서 최근 발견된 고대 금속판 문서 복사본이 담겨 있었고 그 중앙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소리를 따라 언약의 땅으로 걸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의심은 끝났습니다. 문장들은 연결되어 있었고 그 끝은 분명히 우리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 숙소의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와당 스케치와 금속판 문장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료들은 더할 나위 없이 강력했지만 그럴수록 제 안에선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어쩌면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껏 믿어온 모든 세계사 신화와 종교, 문명의 기원, 그 모든 것이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중심이 한반도라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라면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누군가 이걸 감추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에서 수십 년간 믿어온 역사와 학문이 뒤집히는 감각이 몰려왔습니다. 연구자는 늘 냉정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그 밤만큼은 냉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너무 오래 봉인되어 있었고 저는 지금 그 봉인을 건드리고 있었죠. 질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지는 한국도 이스라엘도 아닌 스위스 제네바였죠. 세계고문원 보존연합이라는 국제단체의 한 연구원이 메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박재훈 박사님, 최근 귀하가 확보한 유물 스캔본과 관련해 우리 쪽에 오래전 등록된 봉인문서와 동일한 문장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는 원래 공개되지 않는 것이지만 박사님의 최근 논문 활동과 교신 기록을 보며 공유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일과 함께 첨부된 문서 파일 하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문서는 20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비문 분석 리포트였고 거기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에녹의 자손 중 일부는 동방으로 이주했으며 흰 민족과 언약의 표식을 남겼다. 이건 그냥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존재한 이상 제가 추적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더 이상 추측이 아닌 실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몽골 울란바토르. 고대 돌문자 발굴지 근처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 하나가 제가 확보한 와당 문양과 일치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연구비 지원도 절차도 복잡했겠지만 이번엔 전부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놓치면 이 문장도 이 이야기도 다시는 나를 부르지 않을 것 같았다. 현장에 도착하자 유적을 관리하던 현지 연구원이 손에 든 물건 하나를 조심스레 제게 건넸습니다. 길쭉한 형태의 청동판. 그 위에는 놀랍게도 언약의 장이라는 표현이 새겨져 있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대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는 걸요. 문자만이 아니라 기억이 살아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마지막 퍼즐은 이제 대한민국 안에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돌아온 저는 곧장 경유지를 거쳐 함경북도 접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백두산 인근 최근에 제한적으로 공개된 고대 유적지에서 특이한 동판이 발견됐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기와나 장식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서적 계약 문구를 새긴 종교적 유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히브리어 계통도 고대 중국 문자도 아닌 혼합된 구조예요. 제가 그 유물을 바라보는 순간 뇌리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동판 중앙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이와 흰 민족은 형제를 언약으로 삼노라. 이건 제가 예루살렘에서 처음 본 에녹서 문장과 거의 같은 구조였고 이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야기의 교차점이었습니다. 중동과 동방, 신화와 역사, 상징과 실체가 맞닿는 결정적 순간.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 유물을 본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죠. 공항에서 나오는 길, 연구소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문장, 정부 쪽에서도 관심 가질 가능성이 크대. 내부에서도 조사 움직임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책임감이 몰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라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공개 여부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이 문장과 증거들을 모두 세상에 드러낸다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종교계는, 학계는, 대중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순간 제가 평생 간직해온 외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아, 진짜 뿌리를 마주하는 순간 넌 두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이 너를 바꿀 거야. 그 말이 지금 제게 말을 거는 듯했습니다. 이제 너의 선택이다. 더 이상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문장은 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한 줄도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기만 하면 손이 떨리고 머릿속은 수없이 갈라진 갈래길로 가득했죠. 이 문장을 세상에 공개해도 될까? 누군가는 분명 이걸 민족주의 과장이라 비난할 거야. 어떤 종교단체는 아예 이단적이라 몰아붙일 수도 있고 사실 저는 평생을 외부와 거리두며 살아왔습니다. 혼자 책더미 속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문자들을 복원하고 해석하는 게 제 세계의 전부였죠. 그런데 지금 이 발견은 너무 크고 너무 무겁습니다. 단순한 유물이나 문장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될 수 있는 서사였어요. 그걸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저를 바라보던 외할아버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재훈아,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 그 말이 다시 귓가를 맴도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내면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책임감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에녹서 해석을 처음 도와줬던 예루살렘의 레아 교수와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자료를 공유하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죠. 이 문장과 문양,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유물,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재훈, 이건 더 이상 학문이 아니야. 이건 신념과 권력이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이야기야.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건 놀라워. 하지만 그걸 어디까지 드러낼지는 신중해야 해. 자칫하면 음모론자들과 광신자들 사이에 휘말릴 수 있어. 당신의 연구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 말이 칼날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녀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문장을 그냥 묻어둬야 할까요? 언제까지인가요?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나요? 제 심장은 두드리기 시작했고 입술은 말없이 떨렸습니다. 이제 진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고 커튼도 걷지 않은 채 노트북 화면엔 그 문장이 떠 있었죠. 하늘에서 온 이와 흰 민족은 형제를 언약으로 삼노라. 이 문장을 몇 번이고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면 나는 누구지? 그 질문 하나가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믿어온 역사가 거짓이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군 신화가 아니라 에녹서로부터 시작된 민족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이 시대의 증언자일까? 아니면 단지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일까? 심장은 쿵쿵 뛰고 손은 자판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울리던 핸드폰 진동. 메시지 하나. 당신의 발표를 알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익명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건 그냥 발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침묵하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한 문장이 도착한 순간 저는 곧장 연구소 서버를 점검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접속 로그에 이상한 IP가 찍혀 있었고 몇몇 자료가 외부에서 열람된 흔적이 남아 있었죠. 이미 누군가는 제 연구와 문서, 유물 기록까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훈 박사, 최근 연구 활동 관련해서 외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국제협력기관 측에서도 조심하라는 경고가 있었네요. 목소리는 단정했지만 그 안엔 분명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학계, 연구소, 동료, 심지어 정부까지 모두가 그 문장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입을 닫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걸 감수하고라도 말해야 할까요? 눈앞이 아득해졌고 제 존재의 무게가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 고대 문장을 해독하는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경계 위의 증언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인왕산 자락의 조용한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스승님과의 약속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불교 철학을 연구하시며 인간 존재와 역사의 진실에 대해 늘 중립적인 시선을 유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스승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훈아, 너는 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니?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제가 진짜 바라는 건 세상이 저를 알아주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오래된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에 답하고 싶은 걸까요? 그분은 이어 말했습니다. 진실은 원래 고요한 거다. 진실을 전하는 자만이 그걸 얼마나 소란스럽게 만들지를 결정하지. 그 말이 묘하게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진실의 무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분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이 문장이 진짜라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그분은 말없이 찻잔을 들어 올리고는 잔속 맑은 물을 바라보며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질문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단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외할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붓글씨로 쓰인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노트 속 문장을 천천히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걸음을 멈췄죠. 진실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자만이 그 조각을 품을 수 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증명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드러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을 설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누군가에게 오래된 질문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외할아버지의 글씨를 다시 한번 쓸어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도 그 조각 하나를 품어볼게요. 그게 설령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더라도요. 저는 마침내 발표를 결정했습니다. 세계종교문헌학회가 열리는 독일 본의 한 컨퍼런스. 다수의 학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에녹서의 동방, 언약 구절과 백두산 유물의 상관관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죠. 회의 전날 밤 발표 자료를 다듬으면서도 제 손은 끝없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만은 끝까지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온 이와 흰 민족은 형제를 언약으로 삼노라. 발표 당일 저는 자료 화면을 하나하나 넘기며 그 연결고리를 설명했습니다. 에녹서, 산해경, 백두산 유물, 고구려 벽화, 그리고 와당의 문양까지. 처음엔 조용했던 청중석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속삭임이 피어났고 발표가 끝났을 땐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더 오래된 흐름일지도 몰라. 누구도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판도 있었고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 이 오래된 질문이 불씨처럼 살아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저를 떠나 다른 이들의 상상 속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홀로 본 시내의 오래된 성당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발치에 쌓였고 목에는 아직 컨퍼런스 출입증이 걸려 있었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로 가는 작은 조각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 외할아버지의 노트, 백두산의 유물, 에녹서의 문장. 이 모든 건 나만의 발견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기억의 이어짐이었고 나는 그 기억을 잠시 품었다. 다시 세상에 풀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하늘은 깊고 푸르렀습니다. 그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조용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고 누군가 이 조각을 또 이어가 줄 것이라고 믿게 되었거든요. 진실은 결국 언젠가 도달할 준비가 된 이의 눈앞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거라는 믿음 속에서요. 저는 이제 그 한 문장을 처음 보았을 때처럼 두려움 대신 경외심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온 이와 흰 민족은 형제를 언약으로 삼노라. 이 문장은 단지 한 나라나 민족의 기원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오래된 기억을 상기시키는 말이었죠. 진실은 어떤 위대한 발견보다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의 마음에 깃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진실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고 걷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수천 년 전 사라진 문장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제 삶을 다시 쓰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잊혀진 진실의 조각을 품고 태어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전 남겨진 단 한 줄의 문장이 한반도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